DLS는 수익을 보장해준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은 아니겠죠. 수익을 보장해줄 수 없습니다. 흥화문 잘 모르죠. 정의궁의 전문입니다. 홍화문 창경궁의 전문입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을 예측할 수가 있나요? 익숙하지 않은 자산을 내 자산을 전부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익,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나는 건 맞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DLS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교수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 DLS라는 단어가 좀 낯설을 수 있습니다. 네. 영어지 않습니까? 맞아요. 데리버티브, DLS의 D는 데리버티브입니다. 데리버티브는 파생상품이라는 뜻인데 파생상품이라는 의미로 주식 이외의 자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은 링크드라는 것인데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연결됐냐면 수익이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S는 시큐리티, 증권사가 발행한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즉 DLS는 주식 이외의 자산에 수익이 연결된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DLS는 수익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은 아니겠죠. 수익을 보장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이 아닌 자산이다 보니까 익숙치 않은 자산입니다. 그러면 상품화가 되려면 익숙지 않은 자산이다 보니 높은 확률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 보장이 되는 것 아니냐, 사실상 수익 보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나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수익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 제가 오늘 DLS가 무엇이고 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LS는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입니다. 파생결합증권에서 기초자산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DLS입니다. 기초자산이 익숙한 것은 이제 우리가 ELS라고 합니다. 에쿼티를 써서 ELS라고 합니다.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비교를 하면 우리 사람들이 동대문, 남대문이 익숙합니다. 흥인지문, 숭례문 익숙합니다. 네. 왠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흥화문 잘 모르죠. 정의궁의 전문입니다. 홍화문, 창경궁의 전문입니다. 이런 건 사실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즉 흥인지문, 숭례문은 ELS고 흥화문, 홍화문 이런 것들은 DLS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익숙하진 조금은 덜 익숙한 이런 것이 이제 DLS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결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게 기초자산이 익숙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이게 그 투자자들에게는 좀 더 높은 확률로 높은 가능성으로 수익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 10년물과 3년물의 차이. 그럼 사실 우리가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채 3년물의 금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두 개 자산 간의 그 금리의 차이, 스프레드, 그러면 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자한테 그걸 이용한 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투자자에게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굳이 비교하자면 ELS, 주식과 관련된 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 85%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 이 DLS는 99% 혹은 99.5% 확률로 수익이 나는 상품. 이것이 DLS입니다. 요약을 하면 DLS는 파생결합증권의 하나고 익숙하지 않은 기초자산이다. 거기에 기초자산 가격에 수익이 연결됐다. 그러나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난다. 확률은 작지만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이 발생할 땐 투자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초보자인 저도 이해가 아주 쏙쏙 되는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궁금증 두 가지를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DLS는 레버리지가 필요한 건가요? 레버리지가 결국 위험을 높이는 건 아닌가요? 이런 좀 궁금증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예, 그 레버리지라는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오고 레버리지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국채 10년물과 미국 국채 30년물의 수익률 차이, 이런 말이 좀 어려워지지만 국채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2.0%, 1.5% 그럼 차이가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을 때 수익이 0.5잖아요. 아무리 수익이 많아야. 그런데 이 상품이라는 것은 운용사도 있고 발행사도 있고 판매사도 있고 투자자도 수익이 나야 됩니다. 0.5%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수익을 나눠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서 채권, 또 채권의 가격이 금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은 변동폭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레버리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0.5%가 차이인데 20배의 레버리지를 했다. 그러면은 0.5%의 차이가 한 10% 정도 차이가 되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매매라든지 어떤 전략을 써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에서 우리가 투자자도 수익을 얻고 발행사, 판매사, 운용사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자산의 특성에 맞게 레버리지 사용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레버리지가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주식에다가 레버리지를 막 500%, 600% 위험하겠죠. 그리고 자산에 맞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특히 DLS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레버리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레버리지를 그 레버리지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과 또 부담에 대한 손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이제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좀 신중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LS가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익의 원천인 기초자산의 가격을 예측할 수가 있나요? 그 DLS는요, 결국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자산의 가격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자산의 가격은 당연히 자산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격 예측은 더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의 예측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이 예측 가능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예측이 채권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나 통화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환율 또는 원자재의 가격들에 대한 예측은 사실상 투자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라고 하는 분들도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까지 저희가 해결을 해봤는데요.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 점만은 꼭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DLS는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자산에 내 자산을 전부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익,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나는 건 맞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산의 일부만 투자를 하는 게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 규모가 너무 커지면 무슨 말이냐면요. 특정 구조의 상품의 시장 규모가 너무 커지면 그럴 땐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